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항구 2척을 포함한 러시아 함정 256척을 도입해 주변국들 특히 일본을 긴장하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황금 같은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제공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해공군력 증강이 절실했는데요. 실제로 공군 출신에게 F-15회의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어도 상공까지 527km를 날아가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미만이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중급유기와 함께 함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보유론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때 한국이 한 무역회사는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형 함정들을 무더기로 도입했습니다. 항모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 도착을 포함해 총 259척의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34척을 국내로 들여와 해체했습니다. 당시 2012년 국방백서 기준 한국 해군의 전력이 170여 척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해군 전력을 능가하는 러시아 함정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죠. 1991년 소련 해체 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자 러시아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지비를 댈 수 없다는 이유로 함정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종 군사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니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면 고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군사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역회사 영유통은 러시아로부터 키예프급 항공모함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민스크호는 운영 15년, 노보로시스크군은 11년으로 통상 배의 수명을 30년이라고 할 때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배였는데요. 한국의 무역업체 영유통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군 퇴역 장성들로 구성된 러시아 콤파스사와 항공모함 2척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세계 33개 업체가 참가해 치열한 매수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역시 이 계약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유통이 인수한 민스크호의 가격은 37억 원, 노보로시스크로는 34억 원으로 총 인수 비용이 7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산 K2 전차 2일 때 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항공모함 2척이 전차일 때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껌값에 필인 것이죠. 노보로시스크로와 민스크는 1979년과 1984년 각각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됐던 최신형 함으로 미국 태평양 함대 엔터프라이즈로 미드웨이 고등과 동해안 한미연합훈련 때 출현해 대체하곤 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급 항공모함을 한 번 함 키예프를 비롯해 민스크, 노보로시스트, 고르시코르 등 4번 함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한 PF는 2000년 중국의 고철로 매각돼 현재 텐진시 해상 관광 테마파크 플랫폼으로 활용 중입니다. 2번 하면 민스크와 3번 하면 노보로시스크는 한국 영유통에 매입을 하죠. 4번 한 고르시코르는 1995년까지 8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2004년 인도 해군의 항모용으로 매각됐습니다. 당시 가격은 함재기를 포함해 약 1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2012년 이를 개조해 항공모함 비크라마다티아로 재탄생시켜 항모 보유국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해 중국 측의 매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는 중국이 진작부터 재취역시키려 눈독을 들여오던 항공모함들입니다. 결국 러시아 항모의 입찰 경쟁에서 실패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건조 중이던 바려코호를 인수해 랴오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난제 배수량은 45,500톤으로 길이는 273터, 비행갑하는 195입니다. 전폭은 32.6m, 승조원은 1,200명이 탑승하는데요. 전통적인 평갑한 항모나 경항모와는 달리 순양함의 좌현을 확대해 와이어의 K-38과 헬기를 운영한다. 무장으로는 YK-41M 수직이착륙 24대를 탑재하고 YK-38 공격기 8대, KA-17세기의 16대 등 38대를 운영합니다. 노보로시스크와 민스크는 38,000톤급의 항모지만 항공순양함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전용 항모에는 없는 자체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대전 미사일은
RBU-6000을 그리고 RBU-12000어뢰발 사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상 대장전 수행 능력 대공 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강력한 항모로 알려졌죠. 1994년 11월 러시아 국방부는 항모 2척의 한국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때 한국은 항공모함을 분해하고 역설계해 항공모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배아픈 일본이 방위를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한국 판매를 승인하자 이때부터 도쿄신문과 NHK 등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는데요. 도쿄신문은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에서 두 회사 간이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들여올 퇴역 항모 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민스크 호위내부를 샅샅이 촬영해 방영한 프로그램은 일본은 물론 러시아 정부까지 긴장시켰습니다. 고철덩어리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주요 장비가 건재하다는 것이 생생하게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에 달려 한국을 견제한 것인데요. 여기 교통은 계약서상 이 항로를 2m의 고철로 해체하는 과정에 러시아 정부가 파견한 2명의 파견관이 입회해 감시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두 나라 정부의 우려를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항모를 매각하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러시아를 움직여 항모 매각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한 것인데요. 해경이 계약서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두 항모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한국으로 인도됐어야 했습니다. 항모를 수입한 영유통이 러시아 퇴역 함정 판매 대행사인 콤파스사와 1994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항모를 현재의 위치에서 그대로 넘긴다고 돼 있었죠. 러시아의 태평양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이 상무는 비록 한 차례 화재가 났었고 2년 넘게 방치되긴 했지만 당초 사용연한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아 주요 장비는 크게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극동세관국은 민스크호와 노브로시스크로에는 중앙지휘센터 장비와 레이더 방공 정보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 시스템 표적 탐지 시스템 등이 방치돼 있었다며 계약에 따른 인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영유통에 앞서 구입을 시도했던 중국에 전매될 가능성도 있어 아태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조사 결과를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는데요. 이 사실은 러시아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며 분위기를 잡아가죠. 결국 러시아 정부는 민스크와 노브로시스크의 해당 설비들을 수류탄으로 폭파하거나 제거합니다. 김영삼 정부와 국방부는 개인 무역회사의 거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항모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우리나라에 인도된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는 고철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첨탑의 레이더를 비롯한 통신시설 지휘 및 통제 시스템 등이 파괴됐고 활주로도 상당 부분 훼손됐던 것입니다. 러시아 측의 조사 때문에 당초 1994년 말로 정정됐던 인도 기한도 늦춰졌지요. 미스크호의 해체 작업은 1년이며 이를 해체 작업에 동원하는 인력만도 무려 4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전체 해체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됐습니다. 또한 영유통은 해체 과정에서 초대형 집중기로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환경 피해가 거의 없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들은 민스크호의 해체 과정에서 기름 유출 방사능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포항시의 양포항이 당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입단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은 포항제철이라는 국가전략산업체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포철이 돌아가려면 고철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한우를 해체하는 데에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끼어들어 방사는 운운하면서 민심을 부추기면서 이를 만든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에 정박해 있던 두 항구는 재인 연감만 봐도 디젤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핵추진 항공모함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환경단체들이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선전했습니다.
항모 2척의 도입과 처분 과정에서 한국은 항모 전투기의 기체 발진 착륙 제어, 북한 내 열처리 등은 항모 건조의 핵심 기술과 항모의 내외부 구조 연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축적한 기술이 이번 경항모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키예프급 항공모함이 설령 중국에 재판매되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항모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모 관련 기술을 습득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인데요. 2차 세계대전 전 영국의 퇴역 항공모함을 사다 항모를 자체 제작한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수준급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고철 항모를 매입하는 게 크게 신경 쓰였던 것이죠. 당시 온갖 통사 끝에 노보로시스크를 해체하고 두 번째 항모인 민스크를 해체하려니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리스크 역시 환경단체들의 집요한 반대로 해체 장소를 찾지 못해 마산과 포항, 국산 등의 항만을 떠도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합니다. 민스크를 인수해온 영유통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계약한 나머지 259척의 함정을 고철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 미루어지니 손실이 매우 컸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체가 어려워지자 러시아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후 해상관광호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의 민스크호를 정박시켜 해상관광호텔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민스크호의 활주로를 사용한다면 군사적인 입장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때맞춰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민스크는 13년 만에 결국 중국의 고철용으로 팔려갑니다. 만약 당시 민스크호가 독도에 정박되어 해상관광호텔로 사용됐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명 인터넷 신문 구독과 좋아요 대한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